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실제 이제 연말정산하는 실무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18페이지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실제 349페이지에 있는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실무 사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연말정산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우리 인사급여 쪽에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는데,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의 진행 순서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화면에 세무사랑 프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맨 왼쪽 구석에 가로 세 줄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에 뉴젠 내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뉴젠 내비를 클릭을 하셔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큰 화면으로 변경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뉴젠 내비라고 하는 제목 쪽에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연말정산의 흐름도가 나옵니다.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세서 작성,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러니까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작성하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서 정리해서 마감해서 신고할 수 있는 이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괄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젠 내비라고 하는 부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9페이지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즉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되어 있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부분 급여자료와 사원등록에 입력되어 있는, 우리 사원등록을 한번 보시면 사원에 대한 기본사항, 부양가족 관련되는 정보 있었죠. 이 정보와 급여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급여자료, 자, 1월 달부터 25일까지 1월 25일 날 이렇게 급여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관리에 있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자, 중도, 전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하실 때는 계속근로자 기준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도를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5월 달에 직원이 퇴사한 직원이 있었을 겁니다. 퇴사 직원에 대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미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근로자에 대한 부분 연말정산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자, F3번에 있는 전체 사원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무자를 모두 불러오겠느냐라고 해서 모두 불러오게 되면 사원 등록에 2021년도 연말정산 대상 직원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영된 직원들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명세부터 부양가족 관련되는 정보 입력하고요.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주택임차, 연말정산, 세액 계산 과정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명세 쪽에서 보시면 우리 그 주근무지, 주된 근무지, 현 근무지 관련되는 소득 자료가 나옵니다. 자, 요 자료는 우리 급여대장상에 반영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자, 급여대장이라고 하는 부분,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입력했던 자료가 자동으로 우리 소득명세 쪽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근무지가 2곳 이상이거나 재취직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종전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319페이지에 종된 근무지 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소득자료 등록하기 위한 겁니다. 소득명세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게 근무처별 소득명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관련되는 정보 나오고요. 하단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화면에서 보면 공제보험료, 세액명세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전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20페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양식을 통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안기부 직원에 대한 정보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종된 근무지 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근무를 했고 근속 기간이 나오고요. 급여 3,080만 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사례는 실제 사례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352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종근무지에 대한 소득해서 삼성과 관련해서 3,080만 원 이렇게 제가 반영을 했죠. 그 다음에 밑에 비과세 부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반영을 안 했고요. 그죠?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액명세 쪽에 보시면 결정세액이라고 있죠. 결정세액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결정세액 98만 원과 98,000원 반영을 했고요. 자, 결정세액 반영하실 때 하단 부분에 있는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반영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산명세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과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국민연금 전근무지에서 납부했던 금액 129만 6천 원 제가 등록을 했고, 보험료 관련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구분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6만 7,120원하고 28만 8천원 등록을 했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 근무지에 대한 정보, 추가 정보가 있다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보시면 319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소득명세에 대한 자료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인 부양가족 명세 쪽으로 갑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부양가족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원 등록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료, 즉 사원 등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원 등록에 보시면 부양가족 명세라고 하는 탭이 있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원 등록에 있는 부양가족 명세에서 누락된 사원이 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바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등록하게 되면 사원 등록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가장 핵심은 이 부양가족 탭에서 부양가족별로 하단 부분에 있는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등록하는 부분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부양가족 탭에서 관련되는 그러니까 소득 세액공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의료비나 신용카드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신청서가 동시에 작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양가족 탭에서 의료비를 입력하려고 하면 옆에 보시면 의료비 탭이 있죠. 의료비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의료비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비 지급명세서로 해서 나중에 연말정산이 완료되게 되면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급명세서가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탭에서 바로 그러니까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등이라고 하는 탭으로 이동이 돼서 신용카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에서 기부금을 입력하시게 되면 기부금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기부금 입력과 기부금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바로 정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특히 연말정산 관련해서 자료를 입력할 때 보시면 보험료 부분을 보시게 되면 국세청과 기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두 줄로 표시가 되어 있죠.
두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통해서 반영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라고 하는 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기타라고 하는 부분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아닌 자료들은 기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하단 부분에 자료 부분에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죠. 교육비는 특히 여기에 입력하실 때 하단 부분에 바로 그러니까 한도를 설정하는 코드 번호까지 같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 백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백한산 초등학교 관련되는 부분이다. 교육비 100만 원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옆에 탭으로 이동이 되면서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취약 전 아동, 2번 초중고등학교, 3번 대학생, 4번 본인, 5번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12살이니까 초등학생이죠. 2번을 선택하게 되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한도 금액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을 한도를 적용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100만 원 나갔으니까 한도 4가 되겠지만 만약에 500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 300만 원까지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비 공제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연말정산 마무리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F8번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반영을 했습니다. 자,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육비 500이라고 해서 500만 원 지출 금액은 확인이 됐고요. 그 공제 한도 300 기준으로 해서 15% 45만 원 세액 공제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교육비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이 금액을 입력함과 동시에 오른쪽에서 한도 관련되는 부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323페이지에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캡처 화면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부양가족 탭에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관련 정보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324페이지에 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지출액을 입력할 때 백두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본인 거에 대해서 입력을 한다라고 할 때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백두산 본인이죠. 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노란색이 있는 부분, 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팝업 창이 뜹니다. 자, 보험료 등 공제 대상 금액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급여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이미 급여 대장상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장성 보험, 본인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했다. 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자,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간소화 자료에 자료가 없었다라고 하면 기타란에다가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밑에 자료를 입력을 하실 때에는 인별로 다 입력을 합니다. 부양가족별로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백리산 같은 경우에 자녀인데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보장성 보험 장애인이라고 있죠. 국세청에서 확인했다라고 했을 때 200만 원 확인했다라고 하면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간소화 자료에 100%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타 부분으로 처리할 거는 거의 실무적으로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를 입력을 할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할 때는 노란색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부양가족 옆에 있는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탭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면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의료비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의료비 탭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부양가족별 의료비 금액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명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요. 자, F2번 키를 통해서 부양가족 코드 도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 의료비면 확인 버튼을 통해서 등록하시고요. 상호 관련되는 부분, 직업처는 그러니까 병원, 의원 관련되는 의료비 관련되는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되는데 9번에서 의료 증빙 코드가 나오는데 국세청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는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으로 해서 건수 한 건,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500만 원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죠. 국세청 자료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료 2021년도에 실손보험금으로 그러니까 받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2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실손의료보험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또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한산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등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 자료라고 하면 1번 해서 건수 입력하시고요. 건수해서 2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배우자 관련해서 의료비 국세청 자료이긴 한데 난임 시술비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국세청 자료 중에 한 건 그러니까 150만 원이 난임 시술비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 요 난임 시술비 해당 여부에 대한 부분 1번 해당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20% 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별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부양가족 탭으로 오셔갖고 자,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신용카드 부양가족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카드 금액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용카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본인 1,000만 원, 직불카드 500만 원, 현금 영수증 200만 원, 도서 관련되는 부분 200만 원, 도서 관련되는 부분은 자, 200만 원 입력하려고 하니까 멘트가 뜨죠.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도서 공연 사용분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두산이 7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통시장 50만 원, 대중교통 그러니까 30만 원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관련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사용한 게 있다라고 하면 2020년도 대비해서 5% 이상 추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죠. 그 부분 때문에 2020년도 관련되는 자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인별로 다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산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직불카드 600만 원, 현금 영수증 300만 원 이렇게 사용한 걸로 전통시장은 100만 원, 대중교통 20만 원 뭐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죠. 자, 인별로 이렇게 쭉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그러니까 한도 계산해서 연말정산 탭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양가족 탭에서 보시면 백두산 같은 경우 신용카드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부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부금은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부금 탭에서 관련되는 유형별로 법정 지정 종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형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2019년도에 2월 된 기부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2월 된 기부금은 우리 뒤쪽에서 2월 기부금에 대한 부분 처리하는 과정들을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별로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을 하시고요. 기부금은 인별로 입력을 합니다. 본인이 백두산 본인에 대한 기부금 입력했고요. 자,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한라산이 기부금을 납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부금 입력 쪽에서 기부금 입력 쪽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백두산에 대해서 500 지출했고요. 자, 다음 F2번을 통해 갖고 한라산 배우자가 기부금을 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유형도 7번 유형에 있는 부분에서 유형을 조회를 하게 되면 종교단체 외라고 되어 있죠. 10번 종교단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종교단체의 금전으로 원래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다 114-02-59-269 사업자 등록번호 알면 입력하시면 되겠고 건수 500만 원 나갔다.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자료 구분은 국세청에서 받은 거라고 하면 국세청 하시면 되겠고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기타로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별로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기부금 조정으로 가게 되면 방금 입력했던 500만 원까지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셔갖고 자료 불러오기 F12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을 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제금액 반영이라고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저장하고 종료를 합니다. 자, 종료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공제 가능한 금액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2월이 된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 요 내용이 우리 교재 32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327페이지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326페이지에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지출 정보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의료비 지출 정보를 입력할 때 지급처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9번에 있는 의료증빙 코드로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9번에 있는 의료증빙 코드가 국세청장일 때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출한 의료비 중에 난임 시술비 의료비와 산의 조루원 관련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정리가 됐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등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으로 갑니다. 연금저축으로서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부분 등록하는 부분과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등록하는 부분, 그 다음에 ISA 만기 시에 연금계좌 납입금액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택마련저축 관련되는 부분까지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 11번이고 연금금액 300만 원 납입했다. 추가 납입했다라고 보겠습니다. IRP로 납입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 부분에 있어서 2번 연금저축 F2번의 금융기관 찾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계좌번호 금액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 계산에서 세액까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마련저축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연금저축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연금저축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부분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있으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월세 주택 임차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명세와 거주자의 주택 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월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등록하시면 되는데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을 하시고요.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상인 경우에 등록을 하더라도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한번 등록을 해보면 임대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예를 들어서 691204-1111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유형에서 보면 유형은 하단 부분에 나오죠. 1번 단독주택, 2번 다가구, 3번 다주택, 4번 연립, 5번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5번 아파트 면적 84제곱미터, 주소 서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임대 개시일 2020년 5월 5일부터 2023년 5월 5일까지다. 연간 월세 8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공제 대상 금액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 이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이유는 소득 명세를 보면 연봉이 7천만 원 초과됐죠.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입력하셔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자에 대한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정보 있으면 여기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무주택자 해당 여부가 되겠습니다. 월세 주택 임차 탭의 하단에 무주택자에 해당 여부에서 열을 선택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 금액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열을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세액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750만 원 한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으로 갑니다. 자,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으로 가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백두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입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등록을 했었죠. 부양가족 쪽에서.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제가 등록을 했었는데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오고 지출과 공제 대상이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 F8번에 부양가족 탭 불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부양가족부터 시작해서 월세주택 임차까지 관련된 자료들이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반영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이 지출, 공제 대상, 세액 공제 금액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의 내용, 부양가족 탭에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수정했다라고 할 때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득공제 쪽에서 배웠던 장기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보시면 특별소득공제 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죠.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관련 정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작업 완료를 눌러서 마감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331페이지가 있습니다. 331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PDF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부양가족 탭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 입력을 할 때 국세청 관련되는 간소화 자료를 제가 일일이 입력하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PDF 자료로 내려받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상단에 SF3 연말정산 간소화 PDF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2022년도에 지원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전년도로 넘어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년도로 넘어가서 간소화 자료 완료 취소하고요. 이제 라인 취소하고 SF3 연말정산 간소화 PDF 클릭을 하게 되면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서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고요. 유의사항에 보시면 PDF 불러오겠냐 폴드 파일용 해서 있습니다. 자, 파일용으로 하든 폴드로 하든 해서
자료를 반영하시게 되면 PDF 관련되는 자료를 자동으로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자동으로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기능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용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직원 하나하나 파일을 찾아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폴더를 선택해서 아예 그 폴더에 있는 자료를 아예 반영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우리 PDF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주의사항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됩니다. PDF 자료 중복 업로드 시에 금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된다. 2번, 3번씩 업로드 시키면 그 금액이 중복됩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PDF 자료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반영은 가능하다라는 건데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들은 PDF에 연말정산 간소에서 자료를 주는 것은 참고 자료이고요. 우리 급여 입력할 때, 급여 원천 징수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 회사에서 그러니까 징수하는 부분이 있죠. 징수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동 업로드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5페이지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고 나면, 자, 백두산 관련되는 부분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작업 완료 버튼을 통해서 작업 완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연말정산 관리에 보시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신청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관련해서는 우리 사원코드 F2번 통해 갖고 전체 반영을 하셔서 일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괄 정리하고 공제신고서 자료 불러오기 내용 통해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신청서 PDF 자료 불러와서 반영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제신청서, 신고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근무자 불러오기라고 있죠. 예라고 누르게 되면 사원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통해 갖고 전체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관련되는 부분, 안기부, 속리산 정보 있습니다. 정보인데 이 부분도 우리 SF8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신청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입력했던 자료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주의하실 거는 연말정산 추가정보와의 차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로가 나오도록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도 앞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할 때 기부금 명세서 만들었죠. 백두산 직원에 대해서 제가 배우자에 대한 부분 등록을 했고 500만 원 반영했고요. 기부금 조정에 가서 당해연도 공제금액, 2월 되는 금액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기부금 명세서도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교재 342페이지에 2월 된 기부금 세액 공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부금 공제 한도액을 초과해서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시에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을 초과해서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 기간에 다음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10년간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2월 된 기부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 교재 343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 명세서가 있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한라산의 백두산 직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급여 자금 연도를 20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년도로 수정해서 인사급여에서 기부금 명세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백두산 직원에 대한 기부금 조정 탭에 들어가게 되면 자, 기부금 조정과 관련해서 19년도 관련되는 부분 지정기부금 50만 원 이월된 게 있고요. 종교 관련해서 450만 원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만 원 이월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월된 기부금을 당해 연도 기부금 세액공제에 반영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44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자급 연도를 21년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부금 조정 쪽에 백두산 직원의 부양가족 탭에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 노란색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기부금 탭 쪽으로 넘어와서 부양가족별로 본인과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조정 탭에 들어오게 되면 21년도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 갖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게 되면 당해 연도 기부금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금액 반영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당해 연도 기부금에 대한 부분만 기부금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월된 기부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는 정리를 할 수가 없고요. 자, 우리 기부금 기부금 명세서로 갑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기부금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 기부금 명세서로 들어옵니다. 기부금 명세서의 기부금 입력란에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있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백두산 500, 한라산 500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탭으로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부금 조정 들어가면 21년도 기부금 1,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에서 우리 CF12 불러오기라고 있습니다. CF12 전년도 불러오기 버튼을 통하면 전년도 2월 금액을 불러오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뜹니다. 그러면 불러올 경우에 현재 입력된 데이터 삭제되고 2월 금액이 없는 경우에 불러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21년도 기부금, 그 다음에 19년도, 20년도 2월 기부금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죠?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불러오기 하게 되면 명세서에 지금 반영했던 기부금이 반영이 됩니다. 자, 보시면 19년도 2월 기부금, 20년도 2월 기부금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한도 초과, 공제 초과 2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종료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이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공제금액 반영 버튼을 제가 안 눌렀는데요. 자, 공제금액 반영 버튼 눌러서 예라고 누르고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종료하게 되면 자동으로 순서에 맞춰서 2월 기부금부터 공제하고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하고 남는 금액 210만 2천 원 2월 되죠. 이때부터 또다시 10년 동안 공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영된 거 확인하셨고요. 종료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기부금 탭에 있는 내용에서 공제금액 계산해서 내용을 열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19년도 기부금, 20년도 기부금, 2월 기부금에 대한 내용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 초과 2월 금액 확인이 되죠. 공제금액 반영이라는 버튼을 통해 갖고 반영을 하시고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자, 종료하게 되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기부금 탭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갑니다. 입력 탭에 가셔갖고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완전하게 반영을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44페이지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기부금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기부금 탭은 당해연도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계산이 되지만 2월 기부금이 아직까지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이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기부금 명세서에서 한번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연말정산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40페이지에 보시면 표준세액 공제와 특별세액 공제 비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단 부분에 나오죠. 참고에 특별세액 공제 적용분에서 나옵니다. 비교표를 눌러보면 특별세액 공제 적용받았을 때 결정세액, 표준세액 적용했을 때 결정세액,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보시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삼각 표시 눌러보게 되면 공제 한도 2,500까지 공제를 하는 건데 430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액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세법,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50번부터 53번까지 있는데 여기에 삼각 표시 눌러보시게 되면 성과보상금 핵심 인력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세액 공제까지 적용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여기에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클릭하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도 노란색 클릭하게 되면 기부금에 대해서 전체 2월 공제 기부금하고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 확인하실 수 있고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 금액에서 공제 어떻게 계산했는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2월 기부금에 대한 부분 적용하는 과정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 포함해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원천징수하는 실무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인사급여에 중간에 있는 사업 기타 종교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관리라고 하는 탭이 나오고요. 거기에 사업소득자 등록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사업소득자 등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42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코드 번호와 성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업소득자의 성명을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등록사항이 있습니다. 등록사항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소득 구분이 되겠습니다. 소득 구분은 F2번 키나 아니면 말풍선을 통해서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 종류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코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순위 노무 제공자 같은 경우에 우리 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이 원래는 사업소득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예술인 노무 제공자에 대한 정보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없던 예술인 노무자, 노무 제공자라고 해서 여기 동그라미 표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해당이 될 때는 그것과 관련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 그러니까 사업소득자의 소득 종류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2번에 보시면 내국인 여부가 나옵니다.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등록하시면 되겠고, 우리 소득 구분에 보시면 소득 구분 옆에 연말정산 적용 여부가 나오죠. 사업소득자 중에 연말정산이 적용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마하번 같은 경우에 보험 직원입니다. 연말정산할 수 있는 분은 보험 설계사나 뭐 이런 분들이었죠. 이런 분들 연말정산 적용한다라고 하면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인 노무자 관련되는 부분 등록되는 부분 있고요. 어쨌든 사원별로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사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나오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소득 구분 없이 병의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은행 코드, 사업장 주소, 소득자 주소 있으면 등록하시고요. 없으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예술인 노무 제공 등록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술인 노무자인 경우에 활성화가 되고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교재 427페이지 보시면 예술인 노무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록이라고 해서 예술인과 택배기사, 건설기계원 전원, 그 다음에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등 특수 형태의 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 구분란에 예술인 관련되는 부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대리운전 부분인데요. 대리운전 부분도 한번 보시면 대리운전원이 예술인 노무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1번에 예술인 노무 제공 부분에서 예술인이냐 아니면 노무 제공자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리운전은 예술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노무 제공자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 유형은 일반이냐 단기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 428페이지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일반일 때하고 노무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형에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를 선택하는 거고요.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일반 선택하고요. 고용보험 직종과 관련되는 부분 말풍선 눌러서 관련되는 부분 대리 운전기사 관련되는 부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 여부에서 뭐 여러 선택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정리를 하게 되면 경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428페이지에 동그라미 리얼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 중에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선택하고 특수 형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택배기사 관련되는 부분 고용보험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운전기사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운전 관련해서는 부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산재보험은 적용할 수 있고요. 방과후 강사는 고용보험은 적용할 수 있는데 산재보험은 적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 사원인 경우에는 우리 429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부양가족란에 부양가족란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설계인과 그 다음에 방문 판매원, 방문 판매원 등인 경우, 그 다음에 음료 배달원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부분이고, 소득공제, 기본공제 관련되는 우리 부양가족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근로소득자의 사원 부양가족 명세 등록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30페이지에 이렇게 사업소득자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 사업소득자 자료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재 사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네요. 내용을 그냥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8월 달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8월 달에 사원, 가사원, 나사원에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지금 마감이 되어 있네요. 마감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자 자료 관련해서 사원별로 8월 달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사원 같은 경우에 8월 20날 200만 원 해서 지급이 됐고요. 원천징수세율은 무조건 3%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나사원도 마찬가지고요. 다사원, 라사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사원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중에 노무 제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노무 제공 유형 일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 지급되니까 사업소득하고 예술인 노무자 필요경비 계산이 되고 고용보험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험모집인도 마찬가지로 노무 제공자가 보험모집과 관련해서도 노무 제공자, 그 다음에 예술인 관련해서 일반으로 해서 이렇게 고용보험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상단 부분에 CF 예술인 노무 제공자 관련되는 부분 미사용, 사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미사용으로 하게 되면 고용보험과 관련되는 정보가 안 보이지만 요 사용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예술인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적용 여부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설명에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8월 달에 대해서 전체 월별 마감을 하고요. 월별 마감을 하고 8월 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가서 그러니까 신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8월 달부터 8월 달로 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우리 사업소득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죠. 6명 1,500만 원에 45만 원 원천징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련해서 데이터 저장하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귀속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내용을 조회해서 출력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입력이 되고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회계 처리 관련되는 부분 사업소득 자료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선택해서 제가 전송을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요.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전표 발생일은 지급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이미 거래처를 다 일일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회계 처리하기 전에 F7번 분계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거래처를 미리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된 상태에서 전체 직원 선택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하시게 되면 회계 처리 내용에 대해서 전표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했었죠? 근로소득 자료 입력했었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처리를 했었죠. 처리를 했었는데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사업소득 자료 입력 쪽이 아니라 사업소득자 등록에서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연말정산이 가능한 마보험 관련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을 등록을 했죠. 부양가족 등록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쪽에 가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감 해제를 하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 직원에 대해서 보시면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없습니다.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만 적용을 했고요. 전액 환급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많다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명세 뭐 관련되는 정보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마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그 근로소득 연말정산처럼 복잡하게 처리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종된 근무지와 아닌 경우 나오죠. 그죠? 여기에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만 추가로 등록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441페이지에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자 배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각종 채권, 정권, 이자, 할인액 관련되는 부분, 배당은 이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퇴직, 양도소득 이외의 다음의 소득이 됩니다. 44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가 나옵니다. 필요경비가 80%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주택입주 지체상금,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0% 필요경비로 추정되는 것, 각종 권리의 양도, 대여 관련되는 부분, 원작자의 원고료 관련되는 부분, 인적 용역의 일시적인 제공,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여로 인한 금품, 뭐 이런 부분들이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됩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의 필요경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재 444페이지에 종교인 소득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452페이지에 기타 소득자의 자료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 관리도 기타 소득자 등록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기타 소득자 관련해서 여기 기타 소득자는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사업소득,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등록했고요. 그죠? 일용근로는 일용근로소득만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만 등록을 했죠. 사업소득자만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기타소득 관리는 여기 기타소득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는 기타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종교소득까지 같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득이 한꺼번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과 관련해서 소득자 등록하는데 오른쪽에 등록사항을 하나하나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거주 구분에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번 소득 구분이 나옵니다. 소득 구분은 말 그대로 F2번 코드 도움을 통하거나 아니면 말풍선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풍선 눌러보시면 소득 구분 코드 도움이 나옵니다. 이 코드 도움표에서 60번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부터 시작해서 하단 부분으로 내려가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타처럼 강연료다라고 하면 강연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강연료 나오죠. 그럼 76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정보 등록하시면 됩니다.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관련되는 정보 등록하시고요. 개인 법인 구분하시면 됩니다. 개인 법인 구분은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개인 법인이 구분이 됩니다. 소득자 구분 실명에서 말풍선 눌러보시면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 정보로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요경비율은 이 소득 구분에서 필요경비율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80%, 70%, 60%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2019년도부터는 전부 60%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60% 적용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필요경비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F6번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필요경비율 일괄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의미가 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 60%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상관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부양가족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 교재 454페이지에 부양가족 관련되는 부분인데, 기타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은 연말정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근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종교인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 구분을 선택하게 되면 연말정산하느냐라는 여부가 나옵니다. 그때 연말정산한다라고 하면 하단 부분에 연말정산에 대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박종교 연말, 최종교는 연말정산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종교 연말정산 한다라고 있고요. 손종교 연말정산 한다라고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자가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할 때 기타 소득 입력과 이자 배당 소득 입력은 구분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도 조금 구분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기타 소득 관련되는 부분, 기타 소득 자료 입력부터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7월 달에 기타 소득 관련되는 부분 등록하면 김기타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강연료 7월 25일 날 500만 원 입력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우고 500만 원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500만 원 입력하면 500만 원의 60%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세율 20% 적용돼서 원천징수세액 40만 원에 4만 원 계산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입니다. 최종교 관련해서 종교인 소득 300만 원 입력을 하게 되면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필요경비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계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급 금액을 500만 원으로 바꾸게 되면 500만 원에 맞춰 갖고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77번 종교인 소득의 경우 종교인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함으로 초과된 필요경비만 입력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입력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00만 원이었으니까 300만 원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자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지급됐다라고 하면, 자, 박이자에 대한 부분, 소득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 F2번. 자, 여기에도 이제 마감 취소를 하고요. 마감 취소를 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감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 취소를 했고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마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별 마감을 취소를 했고, 자, 소득자를 불러와서 소득 구분 소득 구분 관련되는 부분, 소득 구분은 우리 앞에서 기타 소득자 등록할 때 소득 구분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소득 구분이 비영업 대금 이익, 최배당은 내국법인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된 자료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이 된 거고요. 이자 금액 등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 대금 이익 입력하실 때는 이자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 입력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자와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이나 과세 구분, 조세 특례 관련되는 정보들을 함께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비영업 대금 이익 같은 경우에는 과세 구분에서
마을 풍선을 통해서 일반 과세 적용되는 거냐 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영업 대금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반 과세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일반 과세 관련되는 일반 세율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 세율로 해서 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특례와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조세 특례 적용받지 않는 원천 징수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NN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종류에서 마을 풍선을 눌러갖고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 선택을 하면 B52번이네요. 일반적인 배당 같은 경우에 B52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 배당이고 소액주주고 비상장 법인 일반적이죠. 물론 대주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국 법인의 비상장 선택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 구분에 있어서는 그로스업 대상인지 아닌지 배당 가산액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 표시가 있는 경우에 우리 배당 소득에 대해서 나중에 배당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 신고 여부할 때 그로스업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로스업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로스업 대상으로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해서 우리가 7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7월 달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시게 되면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 매월 원천징수한 거에 대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 관리 쪽에 있어서 종교인 월별 기타 소득 입력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급여대장하고 동일하게 생겨져 있죠. 급여대장에 급여를 입력하듯이 등록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부분이고 연말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급여대장 입력할 때 우리 급여자료 입력할 때 수당공제부터 먼저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당공제 관련해서 비과세 여부 선택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뭐 추가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등록된 내용을 갖고 사용 여부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사용 여부. 자, 예를 들어서 뭐 전부 다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전부 다 사용하는 걸로 해서 여로 체크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종교인 정보는 우리 기타 소득 자료 쪽에서 종교인 등록을 했죠. 여기에 손종교나 박종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죠? 연말정산 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종교는 연말정산 안 한다라고 했고요. 손종교, 박종교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급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손종교 관련해서 종교인 소득 300만 원, 식대무에서 이런 비과세 항목들을 입력하면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박종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급여대장상에 우리 비과세 항목 나오는 거, 뭐 이 부분은 우리 근로소득 계산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년 12달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F6 지급일자로 보면 12달 입력이 되어 있죠. 그죠? 입력이 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 명세에 관련되는 부분 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부양가족 소득 공제 관련되는 부분, 부양가족 관련되는 부분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추가로 내용이 있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면 여기 노란색 관련되는 부분을 클릭하셔갖고 팝업창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금저축이 있다라고 하면 연금저축 3번 선택하셔갖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마감을 해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감 취소하고요. 마감 취소하고 종교인 연말정산 쪽으로 가서 자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료 반영이 되어 있고
소득자료 연금저축 쪽에 가서 클릭을 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3번 잠시만요. 자, 여기에 전체 지금 마감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완료된 걸 취소하고 손종교에서 연금저축 쪽에 3번 금융기관 F2번 눌러서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금액 5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관련해서 세액공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도 클릭해서 자, F2번 소득자 박종교 연말 쪽에 대해서 기부금 유형 부분 선택해 보겠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고요. 금전이고 종교단체 114-02-59-269 관련되는 거 뭐 500만 원 지출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국세청 자료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 조정 탭에 가셔갖고 기부금 조정 탭에 가서 공제 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F12 블록을 통해서 공제 금액 반영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2월 되는 거 세액공제 되는 금액 확인하실 수가 있죠.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부분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전년도 관련된 2월 기부금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지금 현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서 기부금 쪽에서는 전년도 불러오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 기능은 지금 우리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하듯이 생겨야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부금까지 정리가 되고 소득 명세 정리하고 나면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작업 완료 버튼을 통해서 완료하시고요. 완료하시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불러와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까지 전체 확인이 되죠. 그러면 전체 마감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인 소득에 대한 부분도 우리 소득자 반영, 소득 명세, 부양가족 관련되는 부분,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 전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매월 연말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파트 7 간이 또는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그 다음에 기타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시면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세서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지급명세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뭐 말은 많이 들었는데 미제출하면 가산세도 나온다 뭐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급명세서를 항상 보면서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밑에 지급명세서가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은 소득자와 소득지급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소득을 줬고 세금을 이만큼 원천징수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한 장을 세무서에다 제출하는 거 있죠. 그게 지급명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과 제출 기한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은 무조건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요.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시즌이 끝나고 나면 지급명세서 제출이 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무적으로는 무조건 2월 말일까지 그냥 업무를 종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도 2월 말까지 끝내고 지급명세서도 2월 말까지 제출을 해버려야지 3월 10일까지 가다 보면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3월 10일까지 잘못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가산세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는 업무를 조금 빨리 해서 연말정산 끝내고 지급명세서도 2월 말까지 다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휴업 폐업한 경우에 일용근로자하고 일용근로 외 소득이 약간 다릅니다. 일용근로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용근로 외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일용근로는 어쨌든 직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휴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 그 외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폐업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다음 달 말일까지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휴업은 아니겠지만 폐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폐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폐업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되지만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죠.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합니까?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고 그 달 말까지 그냥 지급명세서 다 제출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출을 해버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월별, 반기별 납부자도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월별 납부자 구분 없이 모두 제출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한번 보면 미제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제출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1%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0.25%고요. 제출은 했는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제출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금액의 1%입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어차피 1%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제출, 제출기한이 3개월 이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지급금액의 0.5%입니다. 절반 금액이 낮춰졌고요. 일용근로소득은 지난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면 0.125%로 낮아집니다. 가산세율은 다른 가산세율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1%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 회사 지급명세서 미제출했다라고 하면 어떤 직원의 한 사람만 누락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제출이나 지연제출은 보면 전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를 누락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산세 적용 사례를 보면 소득 구분 착오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제출할 경우에 가산세 적용하느냐 하는 건데 가산세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 착오로 원천징수 의무자와 소득자 명의가 오류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시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해갖고 가산세 부과됐다라고 했을 때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해도 되느냐라는 건데 가산세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명세서는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까지 의무 불이행해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에 면제 특례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 그 지급자의 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문제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직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자, 반기의 마지막 달이니까 6월 말일이나 12월 31일이 되겠죠. 그 달 다음 달 말일까지. 그래서 7월 31일과 1월 31일 날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매월 제출을 한다라는 거죠. 매월 제출하는 거고요.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7월 달부터는 원래 매월 제출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 국회에서는 개정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갈로안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적용 시에 과세기간 종료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는 11월 달 급여를 12월 달에 미지급하면 12월 말일 날 지급한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라라는 거고요. 12월 달 급여를 2월 말까지 미지급하면 2월 말일 날 지급한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2월 달 급여를 미지급하면 12월 달에 지급한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명세서를 내라라는 겁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 이건 실무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원천징수에 대한 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이기 때문에 자,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12월 31일 날 지급한 걸로 보고 1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상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휴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에 휴업일 등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간이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로 되어 있고요. 그죠? 간이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었죠. 이게 규정이 조금씩 한 달씩 뭐 엇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통일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간이 지급명세서도 월별, 반기별 납부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출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관련되는 부분, 가산세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건데 미제출했을 때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를 매깁니다. 자, 제출은 했는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를 때에는 0.25%고요. 지연 제출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0.125%로 가산세율은 낮아집니다. 자, 가산세율 제가 지급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산세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적용되게 되면 가산세율은 낮지만 가산세 금액이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2021년 상반기에 이미 6월 귀속 7월 지급분을 포함해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21년도 하반기에 7월분을 지급할 때 다시 제출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다시 제출하라라는 겁니다. 지급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제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7월 지급분은 하반기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년 12월 급여를 22년도 1월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 간이 지급명세서 어떻게 되냐. 1월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 22년도 12월 달 급여는 어떻게 되죠? 원래 1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 날 지급하는 걸로 보고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죠. 자, 그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제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에 지급하는 소득도 제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을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에서 21년 12월분 급여를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도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도 동일합니다. 자,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해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춰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485페이지에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상용 근로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부분인데요. 자, 간이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관리 쪽에 보시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가 나오죠. 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데이터 불러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달,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급여 대장상에 있는 내용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마감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6페이지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 기타 종교 쪽에 가셔갖고 보시면 사업소득 관리 쪽에 간이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간이 지급명세서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급명세서 7월달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7월달 조회하게 되면 7월달 간이 지급명세서 나오죠. 그죠? 전체 선택하셔갖고 마감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7월달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8월달이다라고 하면 8월달부터 조회를 하게 되면 8월달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감하셔서 9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87페이지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관리 쪽에서 연말정산 관리에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이게 지급명세서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되는 부분 조회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조회해서 제출하실 때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전체를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회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조회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잘못 조회를 하셔갖고 말풍선 눌러보면 계속 중도 전체가 있는데 2번 전체로 하셔야 됩니다. 전체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혹시 계속 근로자만 하거나 또는 중도만 선택하게 되면 중도 퇴사자에 대한 부분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도 퇴사자도 포함된 전체로 조회를 하셔갖고 마감해서 그러니까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기본적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데 제가 강제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기부금이나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서나 의료비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감 해제를 하고요. 마감 해제를 하고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관리 쪽에 보시면 추가자료 입력 밑에 신용카드 소득명세,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의료비 지급명세서 클릭하게 되면 백두산 안기부 관련되는 의료비 있죠. 그죠? 이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급명세서 마감하게 되면 자동으로 마감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부금 명세서도 백두산과 안기부 직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감해서 제출이 됩니다.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면 여기에 뭐 오류사항 뜨는데 원래는 오류사항 나오면 안 됩니다. 오류사항 나오면 안 되는데 요거 무시하고 제가 강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도 마감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도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에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입니다. 사업소득 쪽에 가셔갖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직계표 있죠. 연간직계표가 지급명세서이기 때문에 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때 제출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귀속 기준으로 제출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급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원칙은 지급 기준입니다. 원칙은 지급 기준이지만 우리 실무적으로는 귀속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실무적으로 오히려 좀 더 편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속 기준보다는 지급 기준보다는 귀속 기준으로 처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 부분을 변경하시고자 하신다면 F6번에 신고 기준이 있는데 지급 기준이냐 그러니까 귀속 기준이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귀속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속 기준으로 해서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내용이 전체 보이죠. 이 부분을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연말정산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연말정산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용 관련되는 부분 마감을 했고요. 자, 기타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타소득 관리 쪽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타소득 관련되는 부분 나오죠. 지급명세서 영수증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신고 기준에 보시면 귀속과 지급이 나옵니다. 저는 귀속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김기타 관련해서 마감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신고했던 내용들 그대로 쭉 반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마찬가지로 귀속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선택하셔서 마감 처리하시면 지급명세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490페이지 보시면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종교인 소득 관리에서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용으로 해서 조회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 종교인 소득별 관련되는 부분 제가 종교인 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엔 지금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인 탭으로 제가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관련해서는 제가 118번에서 처리를 했었죠. 자, 118번에서 종교인 소득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용으로 이걸 마감해서 제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자 지급명세서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120번 회사로 다시 돌아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전체적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으면 우리 지급명세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제출을 할 때 전자신고 탭에 보시면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연말정산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용을 클릭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부분 전산매체 구분해서 역삼각표 눌러서 보시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해서 여러 가지 소득으로 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부금 명세서와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는 형태로 취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 그러니까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함께 제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제출 부분을 해서 선택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종교 한라 해서 이제 두 회사가 나오죠. 선택해서 마감하시면 되겠고요.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코드에서 하시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마감해서 제작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교재 492페이지입니다. 제가 계속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누락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간이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 지급명세서도 동일하게 근로소득 상반기죠. 상반기 2월 1일까지 제출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급명세서 확인이 되죠.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관련되는 부분 2번 있습니다. 2번 사업소득 관련되는 부분 마찬가지로 매월 하반기에서 월별로 제출을 하는 거죠. 월별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지급명세서 전자신고하는 과정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월 말이나 3월 10일까지 우리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주식회사 한라사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뭐 이런 소득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조회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회사마다 이런 지급 명세서 관련되는 종류가 어떤 종류를 1년 동안 우리가 신고했는지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무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거래처가 많은 경우에 거래처들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그걸 일일이 구분해서 제출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신고 서류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중간에 원천신고 검토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천신고 검토표를 통해서 지급명세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탭에 보시면 급여, 일반 급여가 되겠습니다. 일반 급여가 12달치가 다 있죠. 그죠? 12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으로 들어가 보면 일용사업 기타 관련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용직 급여 있죠. 일용직 급여 있으니까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하셔야 되겠고, 사업소득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다 보니까 사업소득에 대해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했는지, 그 다음에 일괄 제출해야 되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확정 지급명세서에 대한 정보 제출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 퇴직소득 있을 때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내용이 있으니까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될 거고요. 이자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 배당도 있으니까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원천신고 검토표를 통해 갖고 원천신고 검토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확정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고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해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실무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강의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라든가 또는 세무사랑 프로의 프로그램 환경 속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또 설명드렸던 부분들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교재 내용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교재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좋은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